평생을 같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를까 싶으시죠?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남은 30년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착착 맞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10마디 말을 못해도 오해만 쌓이고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속 편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성격이 변했나?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은 마음에 서러움이 밀려오고 한순간 정이 뚝 떨어질 때도 많으실 거예요. 나만 참고 사는 것 같고 상대방만 바뀌면 될 것 같은 그 억울함.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기만 하는 건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자꾸 부딪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워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서로를 너무 잘한다는 위험한 착각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그 간절한 신호가 대화법을 몰라 그만 가시돋친 말이 되어 나갔을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친구나 이웃들을 만날 때는 얼마나 인자하고 친절하신가요? 아이고, 그랬어. 고생 많았네 하며 세상 둘도 없는 교양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집에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날카로워져야만 했을까요? 밖에서 쓰던 그 따뜻한 마음을 왜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사람에게는 단 10%도 내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명확히 짚어드리고 굳게 닫힌 배우자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릴 5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단한 비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 사소한 차이 하나가 꽉 막혔던 집안 분위기를 생각보다 쉽게 바꿔놓을 겁니다.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배우자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투 하나만 바꿔보세요. 남은 30년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금빛 온기를 전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지혜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를 내려놓고 존중을 채우는 한마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마법의 문장은 바로 당신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65 되신 박영수 선생님은 은퇴 후 소소한 취미를 찾던 중 평소 로망이었던 대형 캠핑용 텐트와 장비들을 아내와 상의 없이 덜컥 결제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마음은 그랬죠.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 당신이랑 산으로 들로 여행 다니며 호강시켜줄게 라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 이정희 여사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거실을 가득 채운 장비들을 보며 이 비싼 걸 누굴 고생시키려고 마음대로 사와. 당장 반품해. 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내가 내 퇴직금으로 당신이랑 놀러 가자는데 왜 이렇게 짜증만 내? 라며 서운함이 폭발했죠.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부부싸움이 된 걸까요? 아내가 화난 건 텐트값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정작 본인의 존재가 지워졌다는 소외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60대는 사회적 지위나 직장에서의 결정권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이때 집안에서조차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면 뇌는 이를 단순한 무시를 넘어선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 정희 씨 입장에서는 나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는데 왜 남편 마음대로 내 주말을 예약해버리지? 라는 치매를 느낀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텐트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여행 자주 다니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미리 물어봤다면 설령 아내가 난 캠핑은 싫고 호텔이 좋아 라고 반대했더라도 박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묻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동등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당신의 의견은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최고의 예우이자 선언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내 뜻에 따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이 대화의 벽을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배우자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작은 배려를 원하는지조차 다시 물어봐야 할 만큼 서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다산 선생은 무릇 사람은 남에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대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엄연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내가 먼저 배우자를 내 인생의 왕으로, 여왕으로 대우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품격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대접할 때 상대 또한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지, 이번 주말엔 어디를 가면 좋을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슬쩍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가 배우자의 꺾인 자존심을 세워주고 차갑게 식었던 거실 온도를 단번에 5도는 올려줄 것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를 묻는 그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 속에 이미 사랑은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사 가운을 벗고 공감의 앵무새가 되는 법. 첫 번째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상대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익혀야 할 두 번째 마법의 문장은 바로 그랬구나입니다. 이 단순한 네 글자가 수십 년 묵은 서운함을 어떻게 녹이는지 다시 한번 박영수 선생님과 이정희 여사님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 정희 씨가 동창 모임에 다녀와서 잔뜩 속이 상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영숙이가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 있지? 정말 속상해 소원. 이러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죠. 이때 남편 영수 씨는 평소처럼 도움을 주고 싶어 입을 엽니다. 당신이 평소에 너무 기가 죽어 있으니까 그렇지. 다음부터는 당신도 당당하게 말해. 그리고 그런 친구는 만나지 마. 영수 씨는 나름대로 명쾌한 해답을 준 것이라 뿌듯해했지만 정희 씨의 얼굴은 더 어둡게 굳어버립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말을 말자 결국 또 대화의 문이 쾅 닫히고 맙니다. 왜 영수 씨의 조언은 화살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심리학에는 반사적 경청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는 기술이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흥분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뇌는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내 편이 있다는 안전함을 가장 먼저 갈구한다고 합니다. 영수 씨가 해야 했던 것은 판사처럼 시시비비를 가리는 해결이 아니라 아내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공감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원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내 상한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우리 시니어 남편분들은 평생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오셨기에 집에 와서도 자꾸
해결사 가운을 입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부부 대화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배설입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듯 상대의 속상한 마음이 밖으로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저 앵무새처럼 맞장구만 쳐주면 됩니다. 아유, 그랬구나. 당신 정말 속상했겠다. 영숙이가 너무했네. 이 짧은 맞장구가 수백 마디의 논리적인 조언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충분히 풀리고 나면 해결책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해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부부관계에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랬구나 라는 말은 매 주관을 버리고 오롯이 상대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가장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입을 꾹 다물고 고개부터 끄덕여 보십시오. 당신이 잘못했네, 내 생각은 다르네 하는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잠시만 참아보세요.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라고 딱 한마디만 덧붙여 주십시오. 내가 해결사가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배우자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으로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십 년의 묵은 앙금을 녹이는 인생의 훈장. 존중의 질문을 던지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안아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세 번째 마법의 문장은 참 애썼어입니다. 이 투박한 한마디가 왜 수천만 원짜리 보석보다 귀한지 박영수 선생님과 이정희 여사님의 굽어진 등을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거실에 마주 앉은 박영수 선생님은 문득 아내 정희 씨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보니 젊은 시절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마음이 시큰해졌죠. 영수 씨는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 애들 키우고 나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정말 고생 많았네. 참 애썼어. 그 말을 들은 정희 씨는 처음엔 갑자기 왜 이래? 라며 손을 뺐지만 이내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매 평생의 노고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침내 알아주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처방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대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육체의 병보다 나의 희생을 아무도 모른다는 소외감과 내 인생은 헛살았다는 허무함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건네는 애썼다는 한마디는 뇌의 보상회로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섭섭함과 억울함이 이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우리 시니어들은 그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생존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밖에서 자존심을 굽히며 버텼고 아내는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자신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며 고생의 크기를 경쟁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회복은 내가 더 힘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짊어졌던 짐의 무게를 먼저 봐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애썼다 라고 공을 돌리는 순간 비로소 부부는 적군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마라. 오직
현재의 노고를 축복하라. 이미 지나간 세월의 고통을 되새기며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의 현재 모습을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참 애썼어 라는 말은 과거의 상처를 덮고 현재의 평화를 불러오는 가장 거룩한 축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들기 전 배우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세월에 밀려 작아진 어깨와 하얗게 매려앉은 머리카락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씀해 보세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당신 정말 애썼어. 이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강력합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인정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평생을 버텨온 보람이자 남은 30년을 함께 걸어갈 가장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노후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든든한 주문, 존중과 공감, 그리고 위로의 단계를 거쳐왔다면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마지막 매듭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마법의 문장은 바로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입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훨씬 깊고 묵직한 이 한마디가 박영수 선생님과 이정희 여사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박영수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몸살 감기로 며칠째 알아누웠습니다.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데 아내 정희 씨가 말없이 머리에 찬 수건을 얹어주고 따뜻한 죽을 내어왔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영수 씨는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 곁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외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견뎠을까? 영수 씨는 쉰 목소리로 아내의 손을 지그치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도 내 곁에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말을 들은 정희 씨는 퉁명스럽게 아프더니 별소리를 다 하네 라고 대꾸했지만 그날 밤 정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행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정서적 가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손 뻗으면 닿을 곳에 누군가 있다는 믿음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면서 고립에 대한 공포가 커집니다. 이때 배우자가 건네는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라는 말은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부족함도 다 덮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시절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다 줄 때, 살림을 잘할 때만 인정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닻이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라는 말은 당신이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안심이 된다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는 배우자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다시금 생의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그의 수필집에서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왜 그를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였고 그것이 나였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였기에 이 긴 세월을 버텨온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라는 말은 몽테뉴가 말한 그 지고지순한 인연의 소중함을 가장 현대적으로 풀어낸 철학적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창한 칭찬 대신 배우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씀해보세요. 여보, 생각해보니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이 말은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곁에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서로의 인생을 놓아주는 진정한 독립의 완성.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고 존재를 인정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5번째 마법의 문장은 당신 마음대로 해봐 입니다. 이 말이 왜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인지 박영수 선생님과 이정희 여사님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영수 씨는 아내 정희 씨가 하는 모든 일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는 왜 그렇게 해? 외출은 왜 이렇게 잦아? 라며 사사건건 간섭했죠. 정희 씨는 정희 씨대로 남편의 옷차림부터 식습관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가 큰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이 있는데 내가 너무 사사건건 간섭했네.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할게.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미뤄뒀던 꽃꽂이를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남편을 향한 날선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옥죄던 감옥문이 열리자 비로소 상대방을 너그럽게 바라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심리적 반발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지라도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반항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특히 60대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내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분출되는 시기인데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이를 통제하면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은 상대에게 심리적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내 곁에 자발적으로 머물게 만드는 역설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 대화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우리 시니어 부부들은 사랑과 소유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생각에 상대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진정한 노후의 동반자란 서로의 발목에 묶인 줄을 풀어주고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봐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판단력을 믿고 당신의 취향을 존중하며 당신이 행복해지는 길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고도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결혼이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정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봐 라는 말은 배우자를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한 인간으로 예우하는 철학적 결단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가르치거나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늦잠을 자든 평소 안 하던 취미를 시작하든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여보,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해봐.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 이 한마디가 배우자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열정의 불꽃을 다시 피어올릴 것입니다. 서로의 인생을 놓아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더 깊은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마법의 문장 5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따뜻하게 데워놔도 뒷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찬바람이 쌩쌩 들어온다면 그 온기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마 금방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말 겁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애썼다, 다행이다 하며 좋은 말을 100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들여 쌓은 신뢰의 탑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말 한마디를 내뱉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굳어진 나쁜 습관들.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독한 말들이 우리 대화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계의 평화를 위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절대 안 되는, 아니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3가지 금기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말들만 멈춰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인이라는 창살에 배우자를 가두지 마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는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지 뭐 라는 낙인의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배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박영수 선생님의 실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박영수 선생님이 깜빡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아 냄비를 태웠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리쳤죠. 아유, 당신이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영수 씨는 미안한 마음보다 울컥하는 반발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 위해 고생한 건 어디 가고 냄비 하나 태운 거로 나를 모자란 사람 취급하나 싶어 입을 꾹 닫아버렸죠. 심리학에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인 골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낙인이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당신이 그렇지 뭐 라는 말은 배우자를 구제불능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비난을 받으면 어차피 잘해봐야 욕먹는데 노력해서 뭐해? 라는 포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내 비난이 배우자를 정말로 무능하게 만드는 독약이 되는 셈입니다. 이 대화의 본질은 사건과 인격을 분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냄비를 태운 것은 사건일 뿐인데 그것을 당신의 인격으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지 뭐 라는 말 뒤에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무서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언어폭력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은 마음의 그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어둡게 나가고 그 어두운 말은 상대방의 인생에 짙은 그늘을 들이웁니다. 배우자에게 던진 비수 같은 낙인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차가운 집안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절대 원래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실수한 그 사건만 이야기하세요.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랬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배우자를 믿어주는 단 한 뼘의 여지가 관계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비교라는 칼로 배우자의 심장을 찌르지 마라.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영철이 아빠는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뒷집 여편네는 남편한테 깍듯하다던데 하는 식의 비교 말이죠. 박영수 선생님은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아내에게 은근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부모님 차 바꿔줬다네. 우리 집은 참... 이 말을 들은 정희 씨는 자식 잘못 키운 죄인이라도 된 양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비교는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부심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심리학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특히 가까운 사람에 의한 상향 비교는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60대는 평생을 경쟁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만큼은 1등이 아닌 유일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나이인데 배우자가 던진 비교의 말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비교는 결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지 왜 나랑 살아? 라는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비교의 본질은 내 불만족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배우자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탓하는 비겁한 변명이죠. 장자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고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행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집물이 아무리 맑아 보여도 우리 집물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옆집 누구가 아니라 내 옆에 당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 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 집 떡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고 만족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부부만의 역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침묵이라는 형벌로 벽을 쌓지 마라.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말은 대화를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말을 말자. 됐어, 관둬. 라며 입을 닫아버리는 행위죠. 정희 씨와 영수 씨가 사소한 오해로 다투던 중 영수 씨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자 아유, 말을 말자. 당신이랑 무슨 대화를 해? 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침묵은 며칠간 이어졌고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세계적인 부부 상담 전문가 존 고틀만 박사는 이혼하는 부부의 4가지 결정적 징후 중 하나로 담쌓기를 꼽았습니다. 대화 도중 입을 닫고 상대를 외면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며 욕설보다 아픈 것이 대화 거부입니다. 이 침묵의 본질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비겁한 권력 행사입니다. 입을 닫음으로써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항복하게 만들려는 심리적 폭력이죠. 하지만 이렇게 얻어낸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다친 입만큼 배우자의 마음 문도 영영 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조용히 방에 머물며 대화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방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서툴더라도 거실에 마주 앉아 부딪히는 것이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때는 관둬 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격해서 말이 예쁘게 안 나갈 것 같아. 1시간만 시키고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정중하게 휴전을 제안하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통로를 잠시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배우자의 마음을 녹이는 5가지 마법의 문장과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독 같은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비바람 몰아치는 벌판이 됩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구나. 참 애썼어.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당신 마음대로 해봐. 이 짧은 문장들이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아 어색하고 쑥스러우실 겁니다. 평생 안 하던 짓 하려니 혀가 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뚫고 나오는 단 한마디가 30년 넘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배우자의 마음을 봄눈 녹듯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투박한 손을 잡고 애썼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다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제2의 신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